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관에서 정모 9번째 모임입니다. 저는 과학관의 정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이디 펭귄 전사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천과학관에서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서 과학관의 정모를 준비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고 매번 한 분, 두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과학이 뭘지, 또 과학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고, 또 아이들과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1969년 7월 20일이 좀 제 가슴에 사무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니라고 막 우기시는데 저는 그날이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요. 1969년 7월 20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텔레비전에서 암스트롱과 얼드린이 내려와서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 부모님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경험이 나한테 너무나 큰 경험이었다. 부모님 막 웃으세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어. 그러고. 너 그때 만 6살도 안 됐는데 네가 뭘 그걸 기억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부모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어디서 막 듣고 나중에 다큐멘터리 본 게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마치 영화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21일을 계기로 약간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0월 21일 날 저기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호가 두 번째 발사됐잖아요. KSLV-2가 발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갑자기 세계에서 7번째로 강력한 우주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이죠. 그런데 요번에 사실은 가슴이 막 두근대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마조마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뻔한 거였어요. 당연히 올라갈 텐데 뭐란 거죠. 그 자신을 언제 느꼈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2021년 6월 21일 1차 발사 때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요. 근데 그날 쏘아 오를 때부터 발사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16분이 걸렸습니다. 단 16분 만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겠죠. 저는 이 수십 년 전부터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일 겁니다. 우리 과천과학관에도 그 소소한 노력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때 실패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막 기뻐하면서 이 실패를 해본 나라가 전 세계에 7나라밖에 없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과학이 지식이 아니라 태도의 힘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봅니다. 모든 과학책에 보면요, 그 첫 번째 개론 시간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과학의 아버지래요.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다 아리스토텔레스 등장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아야 얼마나 알았겠어요. 2300년 전뿐이. 우리가 훨씬 많이 합니다. 전 지식으로 따지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껏해야 우리 발목 정도밖에 못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 생각해볼게요. 330년쯤 전에 활동했던 갈릴레오랑 생화학자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제가 훨씬 많이 알아요. 330년 분이 알아야 얼마나 알았겠어요. 갈릴레오는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과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진화 이론을 많이 할까요? 이젠 답이 나오죠.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은요, 유전학이 없이 진화 이론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갈릴레오와 이정모를 비교하고 찰스 다윈과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건 예의가 발라서 그래요. 당연히 그분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들이 만드는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작은 데이터를 더할 뿐입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니, 의심하기 왜 어렵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의심하기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의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세상에 못 믿을 놈 천진데. 근데 믿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얘기도 많고 믿을 분도 많기 때문에 의심이 어렵습니다. 의심하고 대화하는 순간 틀어져 버려요. 기분이 나쁜 거야. 너 아닌 것 같은데 무식 하면 벌써 이런 얘기하기 싫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과학자들의 대화의 주 내용인데 여기에는 스킬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신 설명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막 뭔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B가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가 막 자기가 얘기한 걸 내 입으로 대신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 말을 제대로 이해했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딴 이야기하면 저 내 말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거죠 하고 확인을 해요. 두 번째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때 칭찬해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생각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게 바로 좋은 실험 방법인 것 같고요. 아,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칭찬해요. 이 사람 기분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내 말도 잘 알아들었어? 그러다가 내가 맞다고 칭찬도 안 해? 그렇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세 번째 단계 가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데 있잖아. 이건 살짝 아닌 것 같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과학자의 대화법이에요. 대신 설명해서 확인받고 칭찬하고 살짝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대화에서 기본 태도가 뭐냐면 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연구소에는 1년 360일이면 180일은 그 노벨상 수상자가 와 있었어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가 왔다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석 달 있다 가는데 가기 전에 한 3시간 동안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교수부터 대학원생이 다 모여가 몇백 명 모여서 특강을 합니다. 그때 학생들은 선생님 요즘 얼마나 멋진 연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책에 이런 거 쓰셨는데 내가 이해 못했군요.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최신 논문 들고 와서 팔랑팔랑 흔들면서 당신이 논문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했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제 대학원 시작한 친구가 감히 노벨상 수상자에게 따져? 처음에 당황했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명을 해요. 자네는 이런 점을 봤지. 자네가 놓친 게 있어. 이런 점을 봐야지. 그러면 내 말이 맞다네. 정말 열심히 설명해요. 그럼 질문했던 친구가 그렇군요 선생님 고마워요가 아니라 딴 친구가 손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합니다. 그걸 2시간 반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진 찍자 그러면 애들은 나가버려요. 사진도 안 찍고 나갈 때도 우당탕탕 나가요. 곱게 안 나가고. 그 나중에 딱 나가보니까 이 친구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노벨상 수상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아서 의심하고 질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왜 줄 서 있을까요? 악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보고 싶어서, 그 사람 자기가 팔랑팔랑 흔들었던 논문에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노벨상 수상자 우리 랩 사람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데 막 돌아가면서 그냥 스탠딩을 하잖아요. 내 자리에 오셨길래 기분 좋게 얘기했죠. 우리 학생들이 되게 거칠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했더니 이게 막 그게 거친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저는 약간 빈정 상했어요. 왜 자기가 호인인 척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겸손이야말로 과학자의 기본 태도네 그러더라고요. 더 빈정 상했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또 호인적하니까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어요. 도대체 겸손이 뭡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기꺼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학자들의 대화법이고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굳이 과학자들에게만 필요한 대화법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세상이 좀 더 명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실 때 어떡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고 도서관 책 보실 때 나는 우리 애를 갖다가 문학자를 키운다든지 내가 문학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책을 즐기는 거예요. 문학을 즐기고 인문학을 지식을 즐겁게 문화로 즐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이 과학을 즐겨야 돼요. 과학을 즐기면 아이들도 과학을 따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 과학은 정말 어렵고 재미없는 거야. 하지만 너는 했으면 좋겠어. 그 애가 바본가요? 이미 어렵고 재미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실제로 과학은 어렵고 재미없거든요. 어렵고 재미없지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의 요소예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학 문해력이 잘 키워져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과학 문해력을 갖는 거죠. 그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은요, 자기 애들도 관심을 금방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오시고 자주 만나고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엄마, 아빠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과학을 문화로 이렇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엄마들의 사고를 좀 변화시키는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과학을 볼 때는 항상 문제집에서 보는 그 개념을 좀 확인하는 위로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저는 늘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을 주려니까 힘들어요. 답을 힘든데 동네 술 친구 중에 이제 김병민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이언스 빌리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들과 과학 이야기를 주고받은 대화록이에요. 대화록을 썼는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답을 줘버리는 순간 끊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대화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끌어내고 아이가 질문을 끌어내지 못할 때는 다시 자기가 애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답을 다음번에 찾든지 그럼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한다든지 또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든지 하더라고요. 특히 과학은 이 대화에서 참 좋은 게 부모님이나 애나 알고 있는 지식이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그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를 쓰는 분야가 거의 유일하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 부모님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 신뢰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요, 과학관에서 뭔가 보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좋고, 유튜브를 봐도 좋고, 뭔가 봐서 내가 뭔가 궁금증이 떠오르고, 질문이 나오면 된 거예요, 이미. 이미 질문이 나오면 됐고, 엄마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아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엄마도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역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놀랍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해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 9번째 과학관의 정보를 마칠 텐데요. 아이들이 과학을 재밌게 즐기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날까지 우리 과학관에서 정보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